미국 장기금리 내려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라고 제목을 적어봤고요. 지난주 주식시장 보시면은 거의 업사이드로 매일매일 올랐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5일 연속 올라서 주간으로 올해 상승폭 제일 큰 한 주였습니다. 약간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홀릭스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제이님도 그렇고 약간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데 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국채 발행 계획, 그 다음에 장기채 발행 적게 하겠다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금리 조금 빠지면서 뭐 있었는데 이제 FOMC에서 파월이 12월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발언,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석을 했나 하면 점도표에 대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다. 그때그때 예상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이걸 꼭 지키겠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니까 12월 달에 점도표 이제 나올 때 점도표를 바꾸겠네? 그러면 점도표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한번 인상하는 거 우려를 했는데 그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파지티브하게 바뀌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OMC 끝나고 그 다음 날인데 실업보험 청구자 수 오타가 또 있네요. 가 전주보다 5천 명 정도 증가하게 나와서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전일에 있었던 이제 FOMC 미팅에 대한 소화 이런 걸 하면서 미 달러가 특별하게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주식은 굉장히 강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그 금리 하락,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이게 연결이 어느 정도는 됐죠. 그래서 금리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가 됐다. 달러 약세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골드가 약간 상승을 했다라는 게 약간 여기서 이제 좀 물음표긴 해요. 제가 여기서는 위험자산 선호라 그랬는데 골드는 위험자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의 반대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되면 골드 강세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제일 드라마틱한 건 빅스가 원데이 빅스가 완전 폭락을 해버렸죠. 그 전에 조금 힘들게 올려놨던 거 그냥 완전히 다 여기서부터 다 FOMC 때부터 확 다 낮춰서 다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와서는 이제 고용 지표가 진짜로 이제 낮게 나왔죠. 예상보다 실업률 3.9로 나오고 그리고 고용 발표도 굉장히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부동산 관련된 리츠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러셀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됐을 때는 중소형주들에게 굉장한 네거티브한 임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침체를 더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약간 금리 인하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로 살아나는 것 같다. 라고 전환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 러셀이 7.56%가 올랐고 나스닥이 6.48%, 그 다음에 S&P가 5.85%, 애플이 잘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은 그래도 주간으로 보면 애플도 웬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고금리가 고용 둔화를 만들고 있지만 PMI 같은 거는 또 약하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쪽 우려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금리 하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리츠 금융위기 가능성 완화되고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떨어지면은 모기지 금리도 이제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해야 실제로 페드도 움직이는 건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FOMC 말할 때 파이낸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융에 관련돼 있는 것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는 거. 그게 장기 국채고 그 장기 국채가 계속 높아져 있으면은 모기지나 이런 금융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금리가 빠져버리니까 소프트 랜딩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돌면서 이제 마감을 5일 연속 마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외환이나 금리 시장 보시면은 호주 달러가 2.8%, 그 다음에 미 국채 2%, 그 다음에 유로도 1.56%가 올랐어요.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이에요. 근데 이 엔화는 화요일 날 BOJ가 YCC 정책을 일부 조정했어요. 1% 이상까지 뭐 내비두겠다. 그래서 위를 없앤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금리 위를 없앤 게 YCC를 없앤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YCC 정책을 유지한다는 쪽으로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엔화가 약세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엔화가 약세가 돼서 쫙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151엔 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가 버렸어요. 엔화가 약세가 됐어요. 그게 결국은 일본 경제가 그 스트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BOJ의 YCC, 그 다음에 BOJ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예나가 약세로 갈 때 오히려 미국 국채를 살지, 아니면 예나가 강세로 갈 때 미국 국채를 살지, 양쪽에서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옌을 찍어서 그거를 환전을 해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금리차 얘기를 하는데 금리차를 하고 나서 그 환율 리스크를 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해지한다고 포워드나 이런 걸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의 이익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 포워드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연단 얘기인데 금리 차만큼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환율 변동폭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포워드나 이쪽 커브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터뱅크 마켓이니까 대부분 아비트러지가 안 생기게 거래가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커런시를 연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통화가 강세됐을 때 약세됐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 번 정도 그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화요일 날 그 자료 그 연합 자료 만들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BOJ가 의외로 미국 국채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요. 그런 데서 엔캐리 트레이딩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PMI가 46.7이니까 50 미치니까 경기 둔화 쪽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경기 둔화 쪽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금리가 경기 둔화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발표가 딱 되고 나자마자 기본적으로 중간쯤이거든요. 여기 딱 그러면서 보시면은 유가도 하락하고 구리도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맞는 건가 보네라고 이 지표를 보고 판단했었다. 이때 당시로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도 하락을 했다. 경기가 이제 너무 화랑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땐 수요일 날.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하락하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이 조금씩 다 강세로 변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스토리가 어느 정도는 맞아지죠. 약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쪽 급 3번 부분에서 보시면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가 그 고용지표 발표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18만 예상했는데 15만 나오고 실업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 이제 이슈가 된 거는 8월 9월 수치 하향된 것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8, 9 하향하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낮고 그러면 이제 고용은 되게 이제 안정화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확 내려갔죠. 완전히. 그러면서 금리가 확 내려가니까 아까 이쪽이랑 비슷하게 유가도 하락하고 구리도 하락하고 결국은 약간 이제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승하면서 원자재 상승 부분을 베팅하고 있는 데들이 생각보다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이런 지표 나올 때마다 원자재들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화 같은 경우가 3.68% 상승, 유로가 2.84%, 영국 파운드가 2.14%, 그 다음에 유로가 1.54%, 위안이 0.63, 옌이 0.2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옌 같은 경우는 이때 내려간 거 151로 내려간 부분들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하나도 못 올라갔고 오히려 원화는 급격하게 강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면서 원자재 값들이 같이 빠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리스크 온으로 볼지 리스크 오프로 볼지 아니면 침체로 볼지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으로 볼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키는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진 것도 물론 키인데 장기 금리가 저렇게 빠진다고 주가가 저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부분이 리즈너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장기 국채가 진짜로 계속적으로 금리가 빠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 수급상으로는 갑자기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트레저리 발표 계획에서 장기채는 좀 덜 발행하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세수도 잘 거친다고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밀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꿨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BOJ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나 같은 경우가 151을 넘고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를 하긴 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거기서 위로 더 올라가면서 예나가 약세가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미국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종목별로 변동폭 보시면은 뭐 애플 실적 뭐 나빠서, 아니 그거보다 나쁘다기보다는 시장 전망치는 이제 괜찮게 했는데 가이던스에서 이제 매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실적 부분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동기 대비 3% 하락한 거 부분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실적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화됐다라고 하지만 주간으로 보시면 뭐 5.84니까 실적 발표되고 빠져서 그렇지, 그것만 안 빠졌으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거죠. 주간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의 나쁘지 않잖아요. 주간으로 보시면 빨간 건 PDD 중국 주식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주 어느 정도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쇼 커버링인지 아닌지도 약간은 물음표도 던져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지난주 이제 쭉 마켓 드라이버 보시면은 화이자 빼고 나머지는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친 게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거. 고요. 나머지는 다 예상보다 실적은 다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다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어 유니트 레이버 코스트 QOQ 부분이 0.7 예상, 뭐 포캐스트는 1.9 뭐 이랬는데 마이너스 0.8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엄청 크게 나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디테일에서 발표된 걸 보면은 시간당 컴펜세이션 보상이 3.9% 증가했는데 생산성이 4.7% 증가해서 비농업 부분에서 단위 노동 비용이 0.8 감소를 했다. 그래서 여기가 0.8이 나온 거예요. 단위 노동당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2022년도 4분기 때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생산성이 증가된다라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고용만 계속 이제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침체 우려를 굉장히 더 할 수도 있는 요인이잖아요. 실제로 PMI도 나빠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지표들은 예상보다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낮게 나오고 실업률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난판 같은 경우도 18만 19만이었는데 15만 나왔고, 그 다음에 3.8 예상 3.9 나왔고, 아월리 같은 경우 아월리 어닝 같은 경우는 0.3 예상했는데 0점이 나오고, 거의 뭐 원하는 거죠. 지금 고용은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참여율도 약간 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식어가는 고용이다, 고용 둔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멘트 파월이 이제 12월 달에 찍는 부분은 12월 달에 봐야 한다, 이걸로 바꿨다라는 거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고 대체적으로는 완전히 큰 이벤트, 그러니까 그 인디케이터는 없어요.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는. 근데 어쨌든 봐야 될 만한 게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소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소비 부분이 증가하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월트 디니지 정도,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발표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무역 수지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일단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또 빠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면서 전체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그냥 뉴스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냥 가져온 거 두 가지인데,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가 30차 에이펙 정상회담이에요. 여기서 바이든 시진핑을 만나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어저께인가 들어온 뉴스에서 이 시진핑 바이든 만나는 정상회담 전에 실제로 중국의 한정 부주석이라는 분이 블룸버그 신경제 포럼이라고 이번 주에 해요. 8일부터 10일까지. 그때 안에 이 주제가 뭐냐면 Embrace Instability니까 불안정성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한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니까 불안정함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를 그냥 인정하고 뭘 가보는 게 신경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의 한정 부주석이 중국이 화해 제안을 할 것 같다라는 식의 무슨 뉴스 같은 걸 썼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근데 그때 돼봐야 알겠죠.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개회 연설을 중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400명 이상 오는 이제 글로벌리 금융기관들 뭐 정부기관들 다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발표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식의 이제 코멘트가 있을지가 실제로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있을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코멘트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이 뉴스를 쓴 사람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은 어떤 빅 이벤트 전에 뭐 멤버들이 나와서 미리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이 임팩트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발언을 할 때 발언 수위를 조절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때 발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일이니까 한 수요일, 수목금이니까 수목금이죠. 예, 수목금 중에 발표를 하니까 실제로 월트 디즈니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잠리스 크림도 나오니까 그리고 그 파월드 금요일 날 연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밑에 있는 수요일 거는 그냥 뭐 개회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나오는 파월 여기서는 뭐 패널 토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뭔가 말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수, 목, 금 쪽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페드와치를 볼게요. 페드와치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2024년도 5월로 금리 인하가 올라왔어요. 6월에서 5월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세 번이었는데 네 번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과연 침체가 안 오는데 네 번이나 인하를 할까? 라는 게 이제 저의 의문점이 들었었어요.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이건 지지난주고요. 지지난주 보시면 6월 달에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한 번 내리고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내려서 세 번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위아래가 한 번 스테이 포온 거니까 4.75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서 오히려 경제 데이터들이 나옴에 따라서 얘가 1로 붙어서 두 번이나 하는 거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5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5, 6 그대로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해서 실제로 12월 달 끝이 4.5로 많이 내려왔어요. 25p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하는 거가 되고 확률도 보시면 오히려 4.25 쪽이 더 높죠. 위에 4.75보다.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더 바이어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네 번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3월까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러니까 3월달 이 부분까지 이쪽 뒤를 보시면은 10% 언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게 보는 거죠.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금리 고점은 찍었다, 5.5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 부분이 빨리 스테이를 얼마나 오래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이 정도 네 번 낮춘다고 생각하면은 스테이를 오래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1%니까 여기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면은 뭐 오래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침체를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 채권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금리가 4.5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일드 커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죠. 보시면은 2년짜리 16bp, 10년짜리 27bp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국채 공급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거의 이제 하락해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페드 와치 본 것처럼. 그래 버리고, 그 다음에 고용 둔화되면서 경기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장기가 더 빠졌죠. 그래서 27bp가 빠졌어요. 10년짜리 27bp는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일드 커브 모양새를 그냥 이제 그 한번 게스 해보는 거죠. 생각을. 그러면 2024년도 5월 달에 여기 있던 게 2024년 12월이 되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4.5가 됐을 때 커브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서 얘로 내렸으니까 지금 그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 4.57이잖아요. 근데 지금 12년이 4.5면은 일드 커브 거의 플랫이죠. 그럼 얘가 더 내려가든가
아니면 얘가 좀 올라오든가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 뒤에 금리는 약간 오버슈팅 된 것 같은 장기물은 약간 오버슈팅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얘가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확대가 됐어요. 10년 상계 같은 경우 이렇게 확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0년, 2년도 확 빠져서 26bp로 조금 더 내려온 상태. 26과 96으로 더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10년짜리가 너무 빨리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게 해소가 되면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는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뷰는 금융에서 문제가 발생 안 하면은 제 생각에는 소프트 랜딩에 가깝지 않을까. 예, 골디락스까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문제가 결국 금융에서 발생을 하면은 경기 침체 빨리 오는 거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런 수준 정도의 금리 인하거나 더 빨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침체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포커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선물 거래자들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MC 전에는 CTA들은만 매도를 늘렸었는데 이제는 방향성 투자자들은 매수 중이다. 늘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커미트먼트 이거는 화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OMC 전이잖아요. 그 전에는 CTA들은 매도를 늘렸어요. 근데 방향성 투자하는 데들, 그러니까 뭐 그 레포팅하는 이게 기타 레포팅 해야 되는 사람들, 보고 의무자들, 그리고 비보고 의무자들, 이런 데들은 이제 방향성 베팅을 하는 데니까 그 방향성 베팅하는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매수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 딜러 포지션이 매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4명 여기에 참여자들 나오는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시장의 방향성과 보다 유사하거나 아니면 약간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딜러 포지션의 반대 포지션이었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매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딜러들이. 그럼 누군가가 매수하니까 딜러가 매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장 조성자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니까 디렉션을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매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FOMC를 맞았고 실질적으로는 FOMC 끝나고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라색 보면 거의 스퀘어죠. 그러니까 보고 의무자들은 거의 모든 포지션을 청산해서 거의 이제 0에 가까워졌어요. 지금 이제 네트로 1000계약, 1790계약밖에 안 돼요. 47,000계약을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 이게 네트로 보면은 이제 네거티브가 더 많죠. 근데 이제 시장 조성자 빼고, 그러면 SM 매니저는 미미하다고 보면 레버리지 펀드들은 숏을 증가시켰고, 그 다음엔 나머지 방향성 디렉셔널 베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도를 걷었죠. 그리고 매수를 돌렸고. 근데 레버리지 펀드들은 대체적으로 테크니컬리 매매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림 저희가 그려봤듯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이랑 채널을 브레이크아웃을 아래로 했기 때문에 CTA들은 매도를 늘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도 여기서도 매도를 늘렸어요. 근데 결국 시장은 테크니컬과는 완전히 반대로 올라가 버렸죠. 지표들 나오면서. 그래서 CTA들이 손실을 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고, FOMC가 전인데도 불구하고 해지하려는 세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해지하는 세력이 많으면 미결적 약정이 늘어야 되는데 미결적 약정이 오히려 줄었어요. 보통 FOMC 전에는 미결적 약정이 늘었다가 FOMC 끝나고 나면은 미결적 약정이 줄어야 되는데, 이때는 전인데도 불구하고 미결적 약정이 줄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어요. 약간 6,000계약 정도 증가를 했는데, 누가 증가를 시켰나 하면 미결적 약정을. 실제로 그러니까 미결작정이 증가를 했는데 스프레드나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딜러 포지션들이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미결작정이 줄어드는 거죠. 내 숏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니까 숏 포지션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CTA들 포지션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 거고, 늘어난 거는 여기도 또 난 리포터블이에요. 그러니까
미결작정 늘어난 게 난 리포터블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난 리포터블이 앞에서 보셨지만 S&P 같은 경우는 거의 스퀘어로 만들고 매도 포지션들을 없애고 뭐 이럼에도 이러고 있고,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히려 더 선물에서 늘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S&P보다는 기술주에 대해서는 난 리포터블은 약간 매도 쪽으로 치우쳐져 있나 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네,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결제 분석, 옵션 미결제를 볼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 그림에서는 위쪽 부분 진짜로 옵션 미결제 확정에서 굉장히 많았던 부분 행사될 것 같다 그랬는데 행사를 시켰죠. 4,250짜리를 행사를 시키고 뒷단까지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을 것 같은 그 매수했던 게, 그래서 콜옵션이 이제 됐던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래쪽에 4,250 콜이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이 보여졌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4,200 콜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콜이 인더머니예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인트리식 밸류, 내재 가치가 있는 옵션으로 계속 넘어왔어요. 보통 이쪽은 색깔이 노란색이 풋 옵션이어서 풋이 많아야 되는데 콜이 많잖아요. 그래서 콜이 6,000계약, 풋이 2,300계약, 그래서 두 개 네팅 쳐서 풋콜 바꿔서 없앴다고 치면 한 4,000계약 정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4,200 행사 가격은 6,400계약 정도가 있어서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4,200은 바이하고 4,250 바이하고 4,200은 셀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그 페이오프는 한 4,000 한 뭐 150 정도까지만, 4,100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손실은 별로 발생할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윗단은 매도를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 그림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위로 4,450 한 이 정도쯤 에버리지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변동성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위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4,450 정도. 그래서 4,450 정도가 제일 싸니까 여기를 제일 매도를 했을 것 같고, 이 뒤는 막으려고 샀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올라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면, 결국은 앞에 것들은 팔고 뒤에 것들을 사서 막았으니까 실제로 내려가기만 하면, 이거 이상만 안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걸로 아래쪽 거를 산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미결제 확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풋옵션이 약간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일주일짜리로 봤을 때 한 이 정도의 페이오프를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그 12월물은 변동은 없었는데 미결제 확정들은 그에 비해서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5.12%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는 8.19%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변동성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경우 별로 못 봤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상승할 땐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갈 때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기 옵션들, 위클리 옵션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매매할 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진짜 크구나, 쇼텀은.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도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많이 안 줘요. 만기가 짧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단기 옵션들은 감마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 부분은 이런 부분도 5%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뭐 미결작정들이 완전히 줄었어요. 풋도 거의 뭐 7,000계약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이제 별로 거래를 거의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나 빠졌는데도.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되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미결작정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도 그렇게 뭐 안 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5일 내내 올랐는데 이번 주에 반락도 크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보인 거예요. 지금 이 Q상에서만 보면 거래를 안 해서. 근데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기도 무섭고 팔기도 무섭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어웨이한다. 저의 스탠스와 약간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커브 자체도 지난주에 제가 예상할 때는 이렇게 커브가 역전이 되고 나면은 인버트 되는 부분, 앞부분 꽤 높은 상태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부분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하루하루 움직인 폭으로 보면 한 방향에다가
1점 몇 프로 또는 1% 언더가 움직였기 때문에 변동성은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리얼라이즈 변동성은. 그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막 이래야지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동성, 리얼라이즈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인지 어쨌든 완전 급락을 해버렸어요. 13%대로. 예. 그리고 커브도 완전 정상화.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완전 정상화. 그 다음에 인버트 약간 돼 있었고 거의 플래티시였는데 완전 정상화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18% 이하 정도면은 제가 그냥 뭐 좀 낮은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8% 이하로 내려와 버렸어요. 커브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면은 침체도 없고 시장도 안정적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 이하로 내려버렸어요. 이제 S&P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13이죠. 15면 한 10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내년 3월물까지도 다 15 언더로 내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지난주 차트예요. 테크니컬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지금 이거 다섯 개가 전부 다 왕창 올랐죠. 특히 세 번째 거 월화 수요일에 왕창 올랐고 이게 수요일날 왕창 오른 게 결국은 FOMC 하는 날이었죠. 수요일날 밤 새벽 2시였으니까 우리 시간은 목요일날 새벽이지만 얘네는 이제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갭으로 그 다음 날도 목요일날도 또 상승하고 금요일날도 또 잡데이터 넣으면 또 상승하고 갭으로 상승을 해서 이 빨간색 선이 120일선인데 120일선 깨진 거를 되게 제가 네거티브하게 봤는데 그거 자체를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대단히 이렇게 올라가기 그렇게 쉽진 않은데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서는 그래 프라핏 테이킹이 나왔는데 이번엔 금요일 날도 프라핏 테이킹이 나오지 못했죠. 오히려 로스컷이 더 많았다가 맨 마지막에 잠깐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변동성을 한번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변동성 하락본 보시면은 빅스 같은 경우 6.37%가 빠졌고 빅스 선물은 5% 빠졌고 그리고 빅스 선물은 아직도 위에 있죠. 16.15에 있죠. 그리고 이제 원데이 빅스는 13.3 그래서 지난주 20.76에서 7.4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하루 변동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줄 수 있는 현상인데 지금 그걸 뚫고 내려가는 모습에서 다시 이쪽 부분 상승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쪽 부분에 있는 레벨까지 빠지려고 지금 딱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여기서 밑에 쪽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은 실질적으로는 원데이 빅스도 생각보다는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모습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번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은 이번에 하락을 한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게 올라오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급락을 한다. 그럼 다시 일로 올라오겠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1% 이내 하락들로는 쉽게 일로 올라오지 어려워 보이는 모양으로 너무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일정 월화수목금 변동이거든요.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면은 리얼라이즈 변동성이 얼마인가 하면 5일짜리가 7.78이에요. 그러니까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1 변동성이니까 이거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해가지고 곱하기 루트 256일 하면 애니얼라이즈 되니까 애니얼라이즈 해보시면 한 7 몇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변동성도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해지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부분도 보시면은 제가 그려놓은 이 박스 단이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약간 고변동성으로 올렸었는데 고변동성 깨고 저변동성으로 내려왔어요. 빅스도 15 언더로. 그래서 15 언더로 내려왔고 보통 이제 얘기할 때 18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좀 잘못 썼네. 빅스는 15,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18 정도 이상이면 고변동성인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는 되게 높은 변동성에서 급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0 이상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리얼라이즈가 7.8인데 빅스가 14니까 아직도 여기 갭 사이가 엄청 넓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 예측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고 해지하기에는 이거 매도세가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원데이 빅스, 원데이 옵션이고 그 원데이 빅스 때문에 이 빅스가 그렇게 신뢰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더 들어요. 그래서 원데이 빅스를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리고 변동성 밴드도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래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레벨에서 여기서 안정화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빅스도 추가 하락할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더 아니면 여기서 급등을 다시 할지 이번 주 움직임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지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을 했죠. 생각보다 상승을 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위에 아까 지난주에 그렸던 이 파란색 채널 있잖아요. 이 파란색 채널에서 하단 맞고 올라간 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죠. 여기서 딱 채널 위에서 맞아서 채널 위에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채널에서 맞고 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 채널 뚫고 올라가고 피보나치까지 다 뚫고 올라갈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기로에 쓴 레벨인데 이번 주엔 특별하게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도 없고 실적만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간의 연간으로 봤을 때 최대 상승폭 마감했고 그 MACD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상승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위로 돌았죠. 여기 크로스에서 상승으로 돌았고 그래도 상승 이것도 또 네거티브하게 테크니컬 보겠다 그러면 베어리시하게 채널 그린 다음에 이거 맞고 이번 주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맞고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피보나치 레벨 28% 레벨이거든요. 23.6% 레벨인데 23.6% 레벨을 맞고 에버리지도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랑 비교하기 얼추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맞고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면서 매도로 대응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해서 추세가 지금 이 추세가 올라갔던 게 여기서 조정이었고 여기서 추세가 올라가는 걸로 그려지면 뚫고 올라가면은 갑자기 이제 골디락스를 가면서 진짜로 산타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식의 차트 모양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웨이트앤시 하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더 내려가면 이제 침체기가 더 나오면서 실적 부분이 더 증가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 경기 위축되고 있다 이러면서 침체기 나오면서 결국 테크니컬을 다시 또 뒤집어 버릴 수 있어서 지금은 약간은 좀 쉬는 타이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여기서 변동성 패닉을 이미 지난주에 본 거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난주에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러다가 그 높았던 게 지난주에 이제 다 내려와 버린 거니까 그 지난주 여기 높았던 시기가 패닉이었던 시기야. 이제는 뭐 시스템도 좋아지고 그래서 옵션 쪽에서 패닉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가는 3월달 같은 이런 상황은 안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고점이라고 우길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이 정도 이때 정도 1월부터 3월 정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좀 패닉스럽지 여기를 패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다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변동성에 있던 거 저변동성으로 내려오고 추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상승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맨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 15일선 두 개만을 보고 현재까지 수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크니컬리 볼 때는 그러면 상승 15일선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15일선도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이번 주에 5개 플러스 돌리니까 이거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거 상승세로 다 돌렸으니까 이제 추세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상승 추세로 바꿨죠. 예. 어쨌든 테크니컬로만 이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테크니컬만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로 돌아왔을 수 있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피보나치 23% 레벨까지 뚫고 올라가 버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고 치면 전고점 100이었고 더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우기면은 테크니컬리 롱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얼마나 여기서 오버가 됐을 수는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월화수 여기에서 아까 CTA 보시면은 숏 증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뚫릴 때 숏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CTA들은 여기서 숏을 했을 거고 그랬다가 분명히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서 로스컷 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뒤집은 애들도 있을 텐데 로스컷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CTA들 포지션들은 오히려 이번 다음 주에 와서 보면은 숏을 좀 커버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숏 커버까지 더 나온다고 치면은 위로 더 점프해 볼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숏을 치고 싶어도 좀 쉬어야 돼, 좀 이제 관망세를 봐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매수하려니 여기서 5일 연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수하자니 무섭고, 그러면 여기서 좀 하락하면 매수해야지. 뭐 이 정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조금 아까 채널 그린 거에 딱 맞게 채널에서 왔다 갔다 했죠. 저는 이거 맞고 밑으로 빠질 것 같다. 왜냐면 이 피보나치랑 이 무빙 에버리지 다 뚫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뚫었다가 그냥 다 치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뭐 거의 끝점에서 또 끝났어요. 이거 고점 저점 연결한 채널에서. 그럼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상승 채널 그리다가 쐐기형 그렸다가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쉬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뭐 레인지는 정해서 대략적으로 그려는 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세 번 로스컷 당한 거거든요. 요 전주 것도 한번 로스컷이었고, 이번 주는 원 시그마에 다 로스컷이었는데 다 원 시그마에 로스컷 두 번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에라 뭐 쉬자, 쉬는 것도 뭐 답이니까, 그래서 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